강원도 태백산 깊숙한 계곡 어귀.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땅과 하늘 사이를 가르는 고요한 바람이 산등성이를 넘어 암자 앞들을 스쳤다. 산중의 고요는 도심의 침묵과는 결이 달랐다. 모든 것이 멈춰있는 듯하지만 풀벌레 소리 하나에도 생명의 울림이 담겨 있었다. 광음사. 아주 오래된 작은 암자였다. 바람 한 점에도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나무벽에 부딪히며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그 앞에서 회색 승복을 입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나이 50이 훌쩍 넘어 보였지만 곱고 단정한 자세, 그리고 눈동자에 담긴 강직한 기운은 쉽게 그녀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들었다. 윤선화. 본명은 이제 세간에서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선화 스님이라 불렀다. 한때 군복을 입고 군기를 잡던 그녀는 지금은 무건수행과 독경 속에서 조용히 지난 날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정오 무렵부터 시작된 연부를 마치고 마당을 쓸고 있는데 어디선가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라면 들릴 수 없는 낯선 소리였다. 선화 스님은 빗자루를 멈추고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몇 초 후 검정색 SUV 한 대가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와 암자 앞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내렸다. 그들의 눈빛은 거칠었고 자세는 방심이 없었다. 선두에 선 사내는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인 중년 남자였다. 팔에는 문신이 희미하게 보였고 손에는 은색 반지가 몇 개 끼워져 있었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가 광음사 맞지? 한쪽에서 담배를 꺼내문 그는 대뜸 묻지도 않고 말을 이어갔다. 스님 계십니까?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선화 스님은 조용히 걸어나와 마당 한가운데 섰다. 손을 모아 합장한 채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는 잠시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시익 웃으며 대답했다. 아, 별건 아니고요. 우리 사장님께서 이 땅을 좀 사셨으면 해서요. 금액은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스님만 허락해 주시면요. 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이곳은 팔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저의 삶과 수행의 공간입니다. 남자의 눈꼬리가 좁아졌다. 웃음이 사라진 얼굴에는 냉소가 배어 있었다. 그래요? 그럼 좀 곤란해지겠는데.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작은 화분을 발로 툭 차버렸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선화 스님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내가 갑자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스님치고는 참 곱네요. 밤엔 안 무서우세요? 이 산속에 혼자 계시다 보면 외롭기도 하실 텐데. 그만하십시오. 스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딱딱하게 변했다. 그러나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 남자가 그녀의 팔을 슬쩍 만지려 손을 내밀었다. 손대지 마십시오. 스님은 그 손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한 남자가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몸이 휘청였지만 선화 스님은 중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단숨에 달라졌다. 오랜 세월 억눌러온 어떤 본능이 깨어났다. 손이 먼저 반응했다. 손날로 남자의 손목을 가격하고 이어지는 무릎차기로 그의 턱을 정확히 올려쳤다. 남자가 뒤로 쓰러졌다. 두 번째 남자가 흉기를 꺼내 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스님은 그의 팔을 잡아 비틀며 칼을 땅에 떨어뜨리게 했고 왼발로 그의 무릎 뒤를 쳐서 쓰러뜨렸다. 세 번째 남자가 촛대를 휘두르며 덮쳤지만 스님은 팔로 막아낸 뒤 상대의 팔을 꺾어등 뒤로 제압했다. 몸을 돌려 그대로 마당 한쪽으로 던져버렸다. 3명의 남자들이 모두 마당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을 때 선화 스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숨도 고르지 않은 채 두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는 자신이 방금 저지른 일을 똑똑히 인지하고 있었다. 군대에서 몸에 밴 기술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전투원이 아니었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이번은 자비였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호하고 흔들림 없었다. 세 남자는 부축하며 비틀거리듯 떠났고 그 뒤로 산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그날 밤
선화 스님은 촛불 앞에서 혼자 염주를 굴리며 오랜 침묵에 잠겼다. 산속의 밤은 짙고 무거웠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십수년간 망각하려 했었던 또 하나의 인연이 조용히 그녀의 문을 두드릴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틀 후 다시 낯선 기척이 암자에 스며들었다. 이번에는 바람결이 달랐다. 차가운 긴장감보다는 무겁고 오래된 공기 같은 묘한 익숙함이 스님의 가슴을 두드렸다. 오후 늦게 먼 산등성이 너머에서 검은 세단 세대가 줄지어 모습을 드러냈다. 외부 차량이 산길을 올라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선화 스님은 마당을 쓸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순간 몸 어딘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차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단정한 넥타이, 말끔한 구두, 지나치게 차분한 움직임. 그리고 그들 중 맨 마지막으로 뒷좌석에서 내린 남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머리는 짧고 깔끔하게 넘겨졌으며 깊게 패인 이마의 주름과 눈매는 오랜 세월을 말없이 품고 있었다. 그의 눈이 선화 스님을 바라보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선화. 작은 한마디가 마당 위로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오래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스님은 잠시 말을 잃은 듯 서 있었다. 그러나 이내 조용히 빗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씨. 백준호.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름을 입에 담았던 건 30년 전, 봄비가 내리던 서울의 어느 좁은 골목길이었다. 그는 몇 걸음 다가와 멈춰섰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가 내뱉으며 중얼거렸다. 정말 너였구나. 널 찾으려 했던 건 아니었어. 그저 이 암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왔을 뿐인데. 하지만 결국엔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네요. 선화 스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뒤편에서 백준호의 부하가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형님, 저 여자가 며칠 전 우리 사람들을 한 번에 셋이나 쓰러뜨린 그 여자입니다. 준호의 표정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선화 스님을 바라보았다. 역시 너였구나. 넌 여전히 강하네. 그건 수행자의 모습은 아니죠. 스님은 고개를 돌렸다. 순간 마당 위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백준호는 부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차로 내려가 있어. 나 혼자 이야기하겠다. 부하들이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말에 따라 조용히 물러났다. 암자에는 이제 두 사람만이 남았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걸어와 그녀와 두어 걸음 떨어진 위치에 섰다. 오랜만이야, 선화야. 아니, 지금은 뭐라고 불러야 해? 이제는 그냥 선화 스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도 난 아직 너를 윤선화라고 기억하고 있어.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기억은 개인의 몫이니까요. 준호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오랜 시간 쌓인 회한이 담겨 있었다. 내가 널 다시 본다는 게 이렇게 힘든 감정일 줄 몰랐어. 30년이면 사람도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 너는 그대로야. 그 반대로 난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스님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도 알고 싶었어. 너는 누구보다 강하고 명예로운 사람이었잖아. 뉴스에서 너를 봤을 때 진심으로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갑자기 사라졌지.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선화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난 부하를 죽게 했어요. 믿고 따르던 아이를.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거렸다. 그 아이는 날 믿었고 나는 그 신뢰를 배신했어요. 나의 욕심과 성과 지상주의가 결국 그녀를 죽였죠. 너 때문만은 아니었겠지. 그런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선화는 고개를 떨궜다. 그래서 난 군복을 벗었고 모든 이름을 버렸어요. 윤선화도, 장군도, 인간도. 아니야. 넌 그 모든 걸 안고 여기까지 왔잖아. 버린 게 아니라 감내한 거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준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남자가 아니었다. 분노와 욕망 대신 피로와 반성이 서려 있었다. 나도 나름대로 똑같았어. 나도 한 아이를 죽게 만들었어. 그의 고백은 허공을 가르며 무겁게 떨어졌다. 선아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민준이라는 애였어. 17. 갈 곳 없던 아이였는데 내가 거둬줬지. 그날은 급한 일이 있어서 위험한 심부름을 시켰어. 쫓기다가 트럭에 그 아이는 죽으면서도 날 보며 웃었어. 형님, 저 잘했죠? 라고. 준호의 눈이 붉어졌다. 그 순간부터였어. 내가 진짜 괴물이 된 게. 선아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산새의 소리조차 잠시 멈춘 듯했다. 그럼 지금 왜 여기 온 거죠? 이제 다 끝내고 싶었어. 나도 내려놓고 싶었어. 너처럼. 스님은 눈을 감았다. 그 말은 반가움이기도 했고 두려움이기도 했다. 무언가 오래된 것이 마음속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사랑인지 후회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늦었더라도 시작은 할 수 있잖아. 준호는 선아에게 손을 뻗지 않았다. 그저 마당 한가운데에서 오래전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한때 누군가를 믿었고 사랑했고 정의로웠던 그날들의 잔상을. 그리고 그 순간 선아는 마음속 어딘가가 아주 작게 흔들리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선아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오래전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다. 잊었다고 믿었던 날들이 다시금 눈앞에서 또렷하게 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27살의 육군 포병 장교로 배속되었다. 당시만 해도 여군이 포병부대에서 중대장을 맡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훈련에 매진했고 업무 능력 또한 출중했다. 새벽 PT 시간엔 가장 먼저 나왔고 야전 전술 계획서엔 늘 마지막까지 남아 수정과 재검토를 반복했다. 그녀는 군인이 아닌 전사가 되고자 했다. 아니, 정확히는 여성이 아닌 군인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인생을 바꾼 전출명령이 떨어졌다. 제5사단 작전 참모실. 강원도 최전방 지역의 요충지였다. 선임 참모들은 처음엔 그녀를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능력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그녀는 전략 수립과 현장 지휘, 인사관리까지 빠짐없이 해냈고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대령으로 진급했다. 그리고 마침내 여군 최초로 사단장 후보자에 올랐다. 모두가 그녀를 여군의 희망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당신이 진급하려면 성과가 숫자로 보여야 해요. 어느 날 국방부의 고위 인사가 비공식적으로 건넨 말이었다. 안정적인 운영.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위는 특출한 업적을 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 말은 선화의 가슴 속에 뿌리 깊은 조급함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인정받을 수 있어. 바로 그때 DMZ 일대에서 방치된 비활성 지뢰 제거 작업이 병행되던 중이었다. 다른 사단들은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예산 집행률도 낮았다. 선화는 이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다. 3개월 안에 타사단 1년치 지뢰 제거 실적을 초과하겠습니다. 작전회의에서 그녀는 이렇게 선언했다. 참모진은 망설였다. 위험 요소가 많다는 이유였다. 우린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절차는 간소화하되 안전은 유지합니다. 무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그 누구도 감히 반론을 펼치지 못했다. 그렇게 작전은 시작되었다. 작업 속도는 빠르게 올라갔고 상부에서는 매일 실적 보고를 받으며 고무된 반응을 보냈다. 하지만 선화는 모른 척했다. 작전 현장의 피로가 쌓이고 있었고 대원들은 부담감에 시달렸다. 그 중심에 한 장교가 있었다. 중위 한지연. 전도 유망한 신참 장교였으며
선아가 과거 지도했던 사단의 부사관의 딸이기도 했다. 한중이, 지뢰 탐지반 상태는 어때요? 문제 없습니다. 사단장님, 팀원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명확했고 실전에서도 능수능란했다. 선아는 그녀를 볼 때마다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불안해하면서도 독하게 버티던 시절. 그러던 어느 날,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오후였다. 선아는 지휘소에서 작업 상황을 점검하던 중이었다. 근무 중인 작전 참모가 다가와 말했다. 사단장님, 삼지대에서 이상 반응이 감지됐습니다. 한중이가 직접 확인 중입니다. 직접? 왜 부하를 보내지 않았죠? 현장 대대장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현장 속도가 밀리자 자율적으로 판단한 듯합니다.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몇 분 후, 쿵. 지면이 흔들렸다. 커다란 폭음이 산을 뒤흔들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이어지는 무전은 절박했다. 삼지대, 폭발 발생, 인명피해 확인 중. 선아는 한치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도착한 곳엔 검은 연기와 흙먼지만 남아있었다. 구조병들이 흙을 파헤치고 있었다. 잠시 후 들것 위로 실려 나오는 2명의 병사 중 1명 얼굴이 보이자 선아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한지연. 그녀였다. 의무병들은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지만 이미 늦었다. 사망 선고가 내려지자 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았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심장이 땅속 어딘가에 파묻힌 것 같았다. 며칠 후 조사 보고서가 올라왔다. 그녀는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숨이 막혔다. 현장 주변 8km 이내 야전 의료지원대 존재. 상황 전파 지연으로 구조시간 지체. 지연은 죽지 않아도 될 수도 있었다. 만약 그녀가 선아가 작전 설계 초기에 그 의료지원을 계획에 포함시켰다면 단 몇 분만 빨랐어도 선아는 그날 이후 사단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짐을 쌌고 군복을 벗었다. 그 누구에게도 고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국방부 앞에서 마지막으로 사인을 남겼다. 저녁 사유란에 적은 한 문장. 나는 나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선아는 그날 밤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마당 한쪽에 피워둔 향이 다 타들어갈 즈음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산기운은 싸늘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돌담 옆 나무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백준호였다. 그는 짙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엔 식지 않은 커피가 들려 있었다. 잠이 안 오나요? 그녀의 물음에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응, 오랜만에 산속에서 들리는 바람소리라 그런가. 낯설진 않은데 왠지 편치 않네. 편한 사람은 아닐 테니까요. 선화의 말에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맞아. 나 같은 사람은 바람소리에도 죄책감을 느껴. 내가 겪은 걸 듣고 나니까 더더욱 그렇다. 선화는 말없이 그 옆에 앉았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둘 사이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공기가 흘렀다. 후회, 거리감, 그리고 묘한 친밀함이 교차하는 공간. 나도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어. 준호의 목소리는 바닥을 긁듯 낮았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입을 열었다. 이름은 민준. 17이었어. 거리에서 생활하던 애였고 가출 청소년이었지. 한 번은 내가 우연히 그 애를 골목에서 봤어. 먹을 것도 없이 떨고 있길래 그냥 지나칠 수 없더라고. 데려왔나요? 그래. 가게 뒷방에 묵게 했고 간단한 잔심부름을 시켰어. 애가 눈치도 빠르고 성실했거든. 말도 예쁘게 했고. 준호의 눈에 잠시 미소가 스쳤다. 그러나 이내 굳어졌다. 그날은 중요한 물건을 옮겨야 했는데 내가 직접 가는 게 리스크가 컸어. 경찰이 주변을 돌고 있었거든. 그래서 민준이를 보냈지. 선아는 숨을 멈춘 채 그의 말을 들었다. 걔는 망설이지 않았어. 형님, 제가 다녀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뛰어나갔지. 그런데 그날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고 민준이는 그대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감쌌다. 죽기 전에 나한테 웃으면서 말했어. 형님, 저 잘했죠? 이 정도면 형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선아는 천천히 그의 옆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도 물기가 고여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난 그 아이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어. 사진도 못 봐 대신 그날 입었던 옷 아직도 가지고 있어. 준호는 손바닥을 펴 보였다. 검은색 구슬 하나가 손에 올려져 있었다. 민준이가 늘 차고 다니던 팔찌였어. 마지막 순간에 손목에서 풀어져 있더라고. 선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 누군가 똑같은 고통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죄책감은 나눌 수 없지만 이해는 가능한 것이니까. 왜 나에게 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이유가 단순하진 않겠죠.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난 너처럼 되고 싶었어. 너는 그래도 정면으로 마주하고 내려놓았잖아. 근데 난 계속해서 도망만 쳤어. 돈, 권력, 명분, 다 핑계였고 결국엔 겁이 났던 거야. 지금은 나도 끝내고 싶어. 조직도, 과거도, 다. 그게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알아. 나한테도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이용하려는 애들도 많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너를 만나러 온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나를 막아줄 사람, 나를 진짜로 꾸짖어줄 사람. 그런 사람이 너뿐이니까. 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서 수많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다. 분노, 연민, 미련, 죄책감, 그리고 희미한 안도감까지. 그 순간 마당 뒤편에서 돌이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돌렸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돌담 너머로 사라졌다. 준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낮게 중얼거렸다. 왔구나. 생각보다 빠르네. 누굽니까? 내가 정리하려는 걸 방해하려는 자. 그리고 날 끌어내려서 자기 자리를 채우려는 자. 이곳에까지 온다는 건 경고지. 나가라는 신호. 곧 더 거칠게 들어올 거야. 선아는 두 손을 모았다. 폭력을 부르면 다시 그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해. 나한테 가장 아픈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너야.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엔 거짓이 없었다. 그러나 진실이란 늘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든다. 내가 다시 싸움에 휘말리면 나도 끝이야. 이번엔 다르지 않아. 선아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으로 하나의 이름을 되뇌었다. 지연아. 너도 민준이처럼 누군가를 믿었겠지. 나도 그처럼 누군가에게 다시 믿음을 줄 수 있을까? 그날 새벽, 선아는 연불 대신 경내를 돌았다. 마당을 지나 뒷산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바람결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산새 소리는 여전했지만 어디선가 누군가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낯선 기척은 이틀 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위협이었고 지금은 감시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걸음을 돌려 암자로 내려왔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 차가운 돌멩이 하나가 굴러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되는 법이었다. 다음 날 오전, 암자에 다시 낯선 방문객이 나타났다. 이번엔 세 사람이었다. 검은색 셔츠, 짧게 민 머리, 선글라스를 낀 사내. 그중 한 사람이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백 사장님 좀 뵈러 왔습니다. 선아는 대문 앞에 서서 대답했다. 백준호 씨는 이곳에 없습니다. 어디 가셨는지는 아시죠? 말씀드릴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사내는 입꼬리를 비틀며 대답했다. 이상하네. 예전에는 그렇게 차가운 분이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요. 서울에 계실 땐 인사성도 밝고 웃음도 많으셨잖아요.
선화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여긴 서울이 아닙니다. 그 말에 사내는 이내 짜증을 감추지 못한 채 돌아섰고 나머지 두 사람도 따라 물러났다. 그러나 선화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단지 떠나는 척할 뿐이었다. 산 아래 어딘가에서 계속 이 암자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준호는 예상한 듯 차분했다. 강현수야, 내 오른팔이었지. 아니, 지금은 내 자리를 노리는 놈이기도 하고. 위험한 사람인가요? 나보다 더 위험한 놈이지. 왜냐면 걘 두려움이 없거든. 겁이라는 걸 모르고 자랐어.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충성심도 없지. 그런 놈이 조직을 이끌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파괴뿐이겠죠. 맞아. 걘 나를 제거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준호는 담배를 꺼냈다가 이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나도 싸울 수 있어. 하지만 이젠 싸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암자까지 도망 온 겁니까? 선화의 말은 날카로웠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망이야. 나 인정해. 더는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아서, 더는 피를 보고 싶지 않아서 도망친 거야. 그는 눈을 감았다. 긴 시간 살아남기 위해 나를 세워온 남자의 얼굴이 그 순간만큼은 지친한 인간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강현수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알아. 그래서 난 준비하고 있어. 나 혼자서 끝낼 수 없다면 적어도 너를 지키고 싶어. 지켜야 할 건 사람보다도 원칙이에요. 당신이 진심으로 달라지고 싶다면 또 다른 폭력에 기대선 안 됩니다. 준호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의 눈동자엔 다시 그날의 민준이 떠오른 듯했다. 며칠 후 암자 앞에 낯익은 차가 멈춰섰다. 문이 열리자 강현수가 내렸다. 검은 코트, 금태 안경, 그리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미소. 그는 산중의 공기를 흠뻑 들이마신 뒤 선화를 향해 걸어왔다. 여기가 소문난 선화 스님 계시는 곳입니까? 저는 강현수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마치 칼날 같았다. 백 사장님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안에 계신가요? 그분은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아쉽네요. 오래 뵙고 싶은 분인데. 그는 선화의 얼굴을 찬찬히 훑으며 웃었다. 그리고 스님, 무술 좀 하시나 봅니다. 우리 부하들이 아직도 허리가 안 펴진다 하더군요. 그들이 먼저 경계를 넘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선을 지키려고 왔습니다. 단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죠. 강현수는 웃음을 거두고 말을 이었다. 백준호가 뭘 하든 어디에 숨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희 조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순간 그땐 스님께서도 안전을 장담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다. 경고입니까? 아니요. 예고죠. 강현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평화를 원하신다면 그분에게 떠나시라 전해주십시오. 이곳은 오래 조용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는 천천히 차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고 차량이 산길을 내려가자 선화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고 심장은 조용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기도 대신 오래도록 침묵에 잠겼다. 다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지켜낼 것인가. 오랜 세월을 거쳐 겨우 잃은 고요가 지금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이었다. 산 안개가 짙게 깔리고 빗방울은 지붕을 톡톡 두드리며 선화의 마음속 깊은 층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염주를 굴리고 있었다. 바람 소리도 빗소리도 연불처럼 가라앉은 마음을 더욱 깊이 가라앉히는 듯했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조용하고 단정한 걸음. 그리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한 기운. 선화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서 오십시오. 비를 맞은 우비를 벗고 문간에 들어선 여인은 환하게 웃지도 않고 무겁게 울지도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동작으로 우산을 개켜 문 옆에 세웠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전 한지연 중위의 어머니입니다. 그 말에 선화의 손끝이 멈췄다. 염주가 바닥에 떨어져 구슬 몇 개가 나무마루를 구르며 소리를 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지연. 그 이름은 선화가 매일 새벽마다 읊조리는 이름이었다. 자신이 죽게 만든 아이, 끝까지 명령을 따르고 따뜻하게 웃던 병사. 그 아이의 어머니가 지금 이곳에 있었다. 앉으시죠. 선화는 마루 끝에 조용히 자리를 마련했다. 두 사람은 몇 분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비는 여전히 산을 감싸고 있었고 침묵은 오히려 서로를 옥죄었다. 지연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스님, 제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이제 28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결혼도 생각했겠지요. 언제나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거든요. 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목 안에서 무언가 뭉쳐 있었다. 저는 처음엔 당신을 미워했어요. 화도 났고, 울었고, 분노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가 의문이 들었어요. 그녀는 선화를 바라보았다. 두 눈은 말라 있었지만 오래 참고 눌러온 감정이 차분하게 얹어 있었다. 지연이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을 믿었을까? 아니면 속으로 원망했을까? 선화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 아이는 저를 따랐습니다. 끝까지요. 명령을 수행했고 단 한 번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슬프네요. 어머니의 말은 나직했지만 날카로웠다. 선화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스님, 제 딸을 죽인 사람을 제가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더 믿기지 않는 건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겁니다. 선화의 눈가에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용서하러 온 건 아닙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 아이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전 다만 당신이 도망친 건 아닌지 알고 싶었어요. 그 말에 선화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 아이의 이름을 마음으로 부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게 충분할까요? 아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아직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그러나 이번의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무게가 있었고 깊이가 있었다. 지연의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섰다. 스님, 제 딸이 남긴 유품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께 전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선화에게 건넸다. 선화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그 안에는 작은 손편지 한 장과 낡은 단추 하나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단장님, 저 부끄럽지 않게 잘 따라가겠습니다. 언제나 존경합니다. 지연. 선화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숨이 가빠졌다. 목울대가 떨리고 가슴이 저미듯 아팠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지연 중위를 죽게 만든 건 바로 저입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루 아래로 조용히 내려갔다. 그리고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스님, 아이는 당신을 존경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존경은 책임도 함께 요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는 당신 몫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떠났다. 산 안개는 여전히 짙었고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그러나 선화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용서의 조건이 무엇인지 깊은 울림으로 맺혀가고 있었다. 지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사단장님, 저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이 칼날처럼 선화의 가슴에 박혔다. 밤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별빛 하나 없었다. 산중은 고요했지만 고요함 뒤에는 이상하리만치 팽팽한 정적이 감돌았다.
마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고처럼 공기 속에는 살기가 녹아 있었다. 선아는 침묵 속에서 명상 중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산 아래로부터 퍼져오는 낯선 에너지에 집중되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눈을 떴다. 몸이 반응하고 있었다. 그 순간 암자 아래쪽 숲길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뒤이어 작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전등이었다. 3개, 4개, 5개. 숫자가 늘어났다. 그녀는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낡은 군용 손전등을 꺼냈다. 그리고 종을 울렸다. 위험을 알리는 고요한 신호였다. 잠시 후 준호가 숨을 몰아쉬며 마당으로 달려왔다. 그는 선화의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왔군. 몇 명입니까? 아마도 7. 강현수가 직접 올 가능성도 있어. 선아는 말없이 승복을 벗고 안에 입고 있던 회색 도복 차림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검은색 천으로 머리를 단단히 묶었다. 예전 특수전 사령부 시절 야간 침투 훈련을 떠올리게 하는 복장이었다. 무기 있습니까? 한쪽 벽 안에 있다. 하지만 가능하면 쓰지 마. 준호는 다급하게 말했지만 선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시는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하지만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저항은 불가피합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역시 안쪽 방에서 한 쌍의 짧은 몽둥이를 꺼내 들었다. 잠시 후 암자의 대문이 부서졌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5명의 남자들이 돌진해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무장을 하고 있었고 복면까지 쓰고 있었다.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나와. 백 사장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준호가 먼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엔 무기 대신 빈손이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강현수, 나왔으면 얼굴 보여. 이렇게 뒤에 숨어있지 말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복면을 벗고 앞으로 나왔다. 강현수였다. 그의 표정은 냉소적이었고 손에는 전기 충격봉이 들려 있었다. 백 사장님, 실망입니다. 이럴 거면 진작에 물러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처럼 조직을 장난처럼 다루는 놈한테 물려줄 수는 없었지. 조직은 주는 게 아니라 빼앗는 겁니다.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사내 둘이 동시에 선아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몸을 돌려내쳤다.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꺾어 무장을 해제시키고 두 번째 남자의 무릎을 가격해 쓰러뜨렸다. 젠장, 뭐야 저 여자는. 다른 한 명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선아는 옆으로 굴러 회피하고 뒷덜미를 잡아 땅에 찍었다. 이어서 준호가 뒤에서 공격하던 남자에게 몽둥이를 휘둘러 막아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동작은 정확했다. 백준호, 내가 이렇게 직접 싸울 줄은 몰랐네. 강현수가 비웃으며 다가왔다. 그는 전기봉을 켜고 번쩍이는 불빛을 휘두르며 선아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선아는 그 공격을 옆으로 흘려보내고 그의 어깨를 가격했다. 그러나 강현수는 물러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스님이라면서 결국 싸움으로 해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널 더 이상 이 땅에 두지 않겠다는 거다. 준호가 뒤에서 말했다. 그는 강현수의 뒤를 노렸고 그 타이밍에 선아는 곧장 그의 손목을 낚아채 뒤로 꺾었다.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강현수의 팔에서 전기봉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 순간 남은 2명이 동시에 철제 도구를 들고 다가왔다. 준호 씨, 비켜요. 선아는 재빨리 앞으로 뛰어들어 두 사람을 차례로 제압했다. 승복은 이미 흙과 피로 얼룩졌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단 하나의 의지가 살아있었다. 이곳을 지켜내겠다는 맹세. 몇 분 후 모든 싸움이 끝났다. 강현수와 부하들은 땅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선아는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쉬었다. 준호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괜찮아? 다친 사람 없어요? 우리 쪽은 멀쩡해. 하지만 너 괜찮아 보여.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말했다.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내가 날 구했네. 민준이한텐 못했지만 너한텐 늦지 않았나 봐. 선아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엔 우리 둘 다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밤 암자는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혼란의 중심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생과 속죄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산은 다시 조용해졌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부러진 나뭇가지들과 지늘기 묻은 발자국만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선아와 준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건의 영상이 유포되었다. 마당에서 선아가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 준호가 직접 몽둥이를 들고 싸우는 모습, 그리고 강현수가 고꾸라지는 장면까지 누군가가 촬영한 그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인터넷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댓글은 양극으로 갈라졌다. 스님이 폭력을 쓰다니. 이게 수행자의 모습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말해라. 저 사람들 정의로운 싸움을 한 거다. 과거가 뭐든 법 위에 설 수는 없어. 처벌받아야지. 진짜 범죄자는 누군데? 왜 피해자만 욕먹어야 해? 선아는 처음엔 인터넷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암자 근처에 언론이 드나들고 심지어 취재 요청까지 들어오면서 그녀도 점점 현실의 파도에 휩쓸려 들어갔다. 어느 날 마을 파출소장이 암자를 찾았다. 그는 말없이 문건을 내밀었다. 스님,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CCTV 자료와 증언이 일부 확보되었고 검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습니다. 준호가 나섰다. 일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현직 범죄 조직 출신입니다. 스님은 아니요. 선아는 그의 말을 막았다. 함께 책임집시다. 우리가 함께 싸웠으니까요. 며칠 뒤 그녀는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담당 검사는 차가운 말투로 물었다. 스님이라는 분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셨다는 사실,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옳은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계시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다. 사회는 완벽한 정의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은 늘 회색이지요. 스님께선 그 경계에 서 계신 겁니다. 조사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선화의 마음엔 또 하나의 무거운 무늬가 남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법당 앞에 앉았다. 정적 속에서 향을 피우고 묵묵히 기도했다. 그날 밤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다만 봉투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도망치지 않고 살아가는 걸 보고 있어요. 그게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편지지에는 몇 문장이 더 이어졌다.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바라진 않아요. 다만 당신의 진심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편지를 다 읽은 선화는 고개를 숙였다. 서툴고 조용한 언어 속에서 그녀는 익숙한 온기를 느꼈다. 그건 지연의 어머니였다. 얼마 전 암자에 찾아왔던 그녀. 아무 말 없이 돌아서던 그 뒷모습이 이제야 선화의 마음에 닿고 있었다. 용서는 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선화는 이해했다. 며칠 후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정당방위로 인정하되 물리적 대응의 강도는 과잉이 있었으며 처벌은 유예된다. 결국 선화는 무혐의로 결론 났고 준호는 전자발찌와 사회봉사 명령 1년을 받았다. 언론은 잠잠해졌고 사람들의 관심은 또 다른 뉴스로 옮겨갔다. 하지만 암자는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 마당에 새로운 현판 하나가 걸려 있었다. 선우 심리상담소. 아픈 마음을 위한 공간, 치유를 위한 길,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산 아래 마을 어귀에선 가끔 사람들이 올라왔다. 군대에서 전역한 젊은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청년, 죄를 지은 뒤 삶의 방향을 잃은 이들. 선아와 준호는 그들을 맞았다. 커피를 내리고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은 이미 아픔의 언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상담소를 찾아와 말했다. 여기, 진짜 살아도 되는 곳인가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살아도 되는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선아는 마당 끝에 서 있었다. 그녀는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누군가의 존경은 책임이 되고 누군가의 용서는 질문이 됩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떳떳하군요. 그녀의 눈동자엔 빛이 있었다. 아주 미약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빛. 불완전하지만 정직한 용서. 그것은 두려움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었다. 초가을의 달은 유난히 맑았다. 해가 진 산등성이 위로 둥그렇고 부드러운 빛이 번지며 광음사의 지붕 위를 은은히 물들였다. 상담소가 자리 잡은 뒤로 암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하루에 몇 명씩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따뜻한 차와 이야기를 건네는 일상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상담소에 불이 꺼진 뒤에도 선아는 마당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군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챙긴 유품이었다. 그 안엔 군생활 기록부, 지연이 썼던 감사편지, 그리고 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봉투가 들어있었다. 지연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서신입니다. 전달하지 못한 게 한이었습니다. 몇 주 전 그녀를 찾아온 한지연의 전우가 말한 것이 떠올랐다. 선아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종이 위에 작고 단정한 글씨가 차분히 놓여 있었다. 사단장님께 저는 오늘도 무사히 훈련을 마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몸도 마음도. 그런데도 계속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사단장님 때문입니다. 항상 앞에 서 계시던 모습, 묵묵히 훈련을 함께 하시던 뒷모습. 저는 그걸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전 사단장님처럼 되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거나 다치거나 혹은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제 선택이었단 걸 기억해 주세요. 사단장님은 제게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선화의 손끝이 떨렸다. 달빛 아래서 그녀의 눈동자는 촉촉히 젖어 있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구나. 그녀는 종이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오랜 시간 무게처럼 짓눌렀던 죄책감이 잠시 멈칫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은 달라졌다. 그날 밤 준호는 법당 앞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잠 못 이루셨습니까? 선화의 물음에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민준이의 일 때문입니까? 그래. 세상 누구도 나를 탓하지 않아도 나는 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 준호는 조용히 도끼를 내려놓았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나처럼 살았을까? 아니면 너처럼 살았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민준이는 아마 당신처럼도 나처럼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는 우리보다 훨씬 어리고 맑았으니까요. 상처를 가르쳐주기 전에 희망을 더 오래 보여줬을지도 모르죠.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금은 슬프게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네. 정말. 침묵이 잠시 흐르고 선아는 입을 열었다. 준호 씨, 이제 떠나실 계획입니까?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떠나야 할 때 같아. 내가 여기서 더 머무르면 너에게도 무게가 될 것 같아서.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당신의 싸움도 스스로 마무리하셔야겠죠. 그렇게 하려고 서울에 상담센터 하나 열까 생각 중이야. 나 같은 애들이 많더라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애들. 선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웃었다. 그럼 가끔 저희 간판도 빌려드릴게요. 선우 상담소 분점, 서울점. 준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다. 그렇게 오래도록 맑게 웃는 건 처음이었다. 내가 만약 다른 길을 먼저 걸었다면 우리 둘은 어떤 사이였을까? 그의 물음에 선아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답했다. 글쎄요. 아마 싸우는 동료였을 수도 있고 다른 세계에서의 연인이었을지도.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그보다 더 덜 가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 지금의 우리도 충분히 괜찮아.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다. 고맙다, 선아야. 내 인생에서 너를 다시 만난 건 축복이야. 저도요. 민준이와 지연이 덕분이겠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의 언약도, 약속도 필요하지 않았다. 모든 건 서로의 눈 속에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준호는 떠났다. 정든 암자를 돌아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선아는 마당 끝에서 손을 모았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연의 편지를 펼쳐 읽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조용히 한 문장을 더 적었다. 당신의 선택이 내 삶을 바꿔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누군가의 빛이 되겠습니다. 달빛은 부드럽게 그녀를 감쌌다. 산 전체가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녀도 오랜만에 천천히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겨울이 가까워지자 산의 기운도 점점 묵직해졌다. 나뭇잎은 하나둘 붉게 물들다가 바람에 쓸려 흙으로 돌아갔고 광음사의 마당 역시 계절의 발자국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선아는 아침마다 떨어진 낙엽을 조용히 쓸며 하루를 시작했다. 같은 행동이지만 그 의미는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짓눌린 채 살아가지 않았다. 매일 새벽마다 독경을 외우고 낮에는 상담소를 찾아온 이들과 차를 나눴다. 가끔은 말없이 옆에 있어주고 가끔은 조용히 등을 토닥이는 일. 선아는 자신이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날 산 아래 중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인성교육을 위한 특강 요청이었다. 선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수락했다.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건 여전히 떨리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강당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사춘기 학생들이라기엔 눈빛이 어른스러웠고 관심이 없는 듯 앉아있으면서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선아는 천천히 단상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암자에서 지내고 있고 가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무표정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겠지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어쩌면 매일이 두렵고 또 외롭기도 할 겁니다. 그 말에 몇몇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중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스님도 틀린 선택을 해본 적 있어요? 선아는 조용히 웃었다. 너무 많았죠. 그중 하나는 누군가의 신뢰를 가볍게 여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지금도 매일 제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실수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도망치는 건 나를 점점 작게 만들더라고요. 그녀는 마무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용기 내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살아간다는 건 함께 걷는 일이니까요. 강연이 끝난 뒤 한 아이가 뒤따라 나왔다. 조용하고 작았던 아이는 말없이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다. 오늘 울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쪽지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내일은 내가 나를 좀 더 믿어볼게요. 선아는 종이를 꼭 쥐었다. 그 말은 지연이 남긴 말과 다르지 않았다. 누군가의 선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있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흰 봉투에 담긴 글씨는 익숙하고 단정했다. 선화야. 서울에서 첫 상담이 끝났어. 어떤 아이는 부모의 학대에서 도망쳐왔고 어떤 아이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지. 나는 그 아이들을 보며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떠올렸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적어도 도망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그 약속의 출발은 너였어. 고마워. 언젠가 광음사로 다시 가게 된다면 그땐 손님으로 갈게. 선아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작은 나무함에 넣었다. 그 옆에는 지연의 편지, 민준의 팔찌, 그리고 내일을 믿는다는 쪽지가 함께 들어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법당에 앉아 염주를 굴리며 눈을 감았다. 빛은 작았지만 확실히 있었다. 어둠을 헤쳐온 시간들이 빛을 만드는 줄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다. 오늘도 누군가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길. 오늘도 누군가가 선택을 후회하지 않길.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군가의 고요한 등불이 되길. 산의 밤은 깊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점점 환해지고 있었다. 마침내 오랜 죄책감도 끝없는 질문도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앞에 잠잠해지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하게. 그녀는 새로운 날의 시작 앞에 고개를 숙였다. 내일을 위한 기도는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